2003년 활기찬 도시 대한민국 부산의 한 호화로운 예식장은 수천 송이의 흰 백합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채 신랑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이미 지났고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신부 들러리가 든 부케마저도 헛된 기다림 속에 시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신부 박민주 온화한 미소를 지닌 26살의 아름다운 여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바로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탈의실에 덩그러니 놓인 웨딩드레스와 거의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시간과 새로운 사건들 속에 묻혀버린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잊혀진 줄 알았던 그녀의 낡은 노트북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암호로 잠긴 파일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민주의 실종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명망 있는 가문 하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비밀적 권력과 거짓 그리고 피로 세워진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26살의 박민주는 다정함과 깊은 영혼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파티나 화려한 의상을 즐기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책장의 고요함과 그녀가 일하던 부산국립대학교 도서관 특유의 낡은 종이 냄새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민주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책은 하나의 인생이었고서서라는 직업은 사람들을 그 인생들과 연결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반짝이는 광안대교가 내다보이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으며 오직 일과 가족 그리고 그녀 인생의 큰 사랑인 김도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성건설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로 신사적이고 성공했으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사랑 이야기 평범한 소녀와 왕자 사이의 현대판 동화였습니다. 민주는 특히 결혼하여 그녀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언니 박서연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직장 생활의 기쁨부터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한 거창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박민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도서관을 나섰고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즐거운 통화를 한 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고 알려진 적도 없는 사람의 실종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사서의 온화하고 조용한 외모 뒤에 박민주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위험한 어떤 이야기를 몰래 추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초기 수사가 왜 그렇게 빨리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 이해하려면 2003년 한국의 사회적, 기술적 배경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막 마친 후였 고국민적 자부심과 강력한 경제 성장의 물결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수사 측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이전 시대였습니다. CCTV 시스템이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고 주로 정부 건물이나 은행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 추적은 여전히 복잡한 기술이었고 오늘날처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데이터 분석 즉 디지털 포렌식은 실종 사건에서 표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주로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민주의 경우처럼 범행 현장도 목격자도 다툼의 흔적도 없는 사건에서 경찰은 기댈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압박감은 매우 큽니다. 권력 있고 부유한 시댁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신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가설은 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민주가 결혼 전 스트레스로 자발적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비록 수사 초기 며칠 동안만 존재했지만 수사의 황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박민주의 실종은 완벽한 미스터리 즉 기술의 발전과 한 언니의 결코 식지 않는 사랑 덕분에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맞춰질 수 있었던 찢어진 책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 이전 박민주의 삶은 곧 아내가 될 행복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부드럽고 잔잔한 교향곡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국화차 한 잔을 마시고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 몇 페이지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순서로 책을 배열하는 것을 사랑했고 한 학생이 논문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찾는 것을 도울 때의 그 느낌을 사랑했습니다. 약혼자 도준을 제외하고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언니 서연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 그들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지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민주는 헌신적이고 상냥한 태도로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동료들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기 마지막 2달 동안 서연은 동생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잠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휴가를 앞두고 재고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도서관에 아주 늦게까지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중에 민주는 때때로 멍해졌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캐묻자 민주는 그저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동생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5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방금 마지막으로 웨딩드레스 입어봤는데 정말 예뻐. 빨리 입고 싶어.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언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언니한테만 따로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게 도준 씨 가족에 관한 거야. 서연은 그것이 예비 신부의 사소한 걱정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의 마지막 행적은 저녁 6시에 한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버스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비 신부의 평범한 모습 뒤에는 그녀가 몰래 조사해온 무거운 비밀 단 하룻밤 만에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부산은 맑고 시원한 늦봄의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6시 박민주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읽던 책 더미를 조심스럽게 정돈하고 컴퓨터를 끄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6시 5분 그녀는 정문에서 한 동료를 만나 결혼에 대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동료는 나중에 민주가 매우 즐겁고 행복해 보였으며 어떤 이상한 징후도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6시 10분 그녀는 도서관에서 약 3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목격자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그녀가 자주 타는 버스는 6시 15분경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에 탔던 어떤 승객도 그녀를 보았다고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약 6시 45분 민주의 휴대폰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그녀의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몸싸움도 보고되지 않았고 어떤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퇴근 시간 이후로 어떠한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잠겨 있었고 내부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웨딩드레스는 옷장에 고이 걸려 돌아오지 않을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흔적도 단서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인생이라는 그림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거의 10시를 가리키자 김도준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민주는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결혼 준비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전화해 민주가 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차가운 불안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민주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박씨 가족과 김도준은 함께 해운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리한 직감을 가진 베테랑 형사 최진혁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사흘 앞둔 예비 신부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사라진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민주의 마지막 24시간을 되짚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약혼자 도준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침입의 흔적도 유서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 외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비록 매우 작았지만 민주가 일하던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한 동료는 마지막 몇 주 동안 민주가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의 오래된 신문 보관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누렇게 바랜 종이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녀의 실종에 대한 비밀이 현재가 아닌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이야기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심층 수사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 형사와 그의 팀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친구부터 옛 이웃까지 민주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녀와 갈등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꺼지기 전 통화 및 문자 기록도 완전히 정상적이었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결혼식에 대한 대화뿐이었습니다. 민주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은 그녀가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약혼자 김도준은 그녀가 실종된 저녁에 건설 파트너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이는 여러 사람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무작위 금품 갈취 납치하지만 몸값 요구 전화는 없었음.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극적인 사고 심지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도망쳤을 가능성까지. 하지만 어떤 가설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이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에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실종된 신부 사건은 언론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론과 상부의 압박이 최 형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 씨 가족과 김도준은 민주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의 악의적인 추측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 없던 단서마저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박민주의 사건 파일은 서서히 맨 아래로 밀려나 잊혀짐의 두꺼운 먼지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잃어버린 여동생의 유품에서 작은 온기라도 찾으려는 마지막 노력 속에서 우연한 클릭 한 번이 그 먼지를 날려버리고 사건의 끔찍한 새 장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7년은 극심한 고통이 만성적인 상처로 변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여동생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의 어느 습한 일요일, 오후 창고를 정리하던 그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여동생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민주의 낡은 물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책과 앨범 사진들 사이에 낡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에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오래전에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7년 동안 서연은 한 번도 그것을 켜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충전기를 꽂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한 화면에는 두 자매가 수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해운대 해변의 일몰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폴더를 훑어보며 옛 사진들을 다시 보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있는 단 하나의 파일 경찰이 어째서인지 놓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상했습니다. 민들레 프로젝트 .dat. 서연이 더블클릭하자 암호를 요구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민주의 생일 예정된 결혼 날짜 도준의 이름 자신의 이름. 모두 틀렸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서연은 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도 자매는 다친 길고양이를 주어나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나비 99라고 입력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과 그들의 어머니 생년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일기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캔된 오래된 신문 기사 녹음, 파일 상세한 메모로 가득 찬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정리된 조사 파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즉시 최진혁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승진하여 더 이상 직접 사건을 다루지 않았지만 여전히 박민주의 실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파일에 대해 민들레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지난 7년간의 악몽이 끝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끔찍한 또 다른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들레 프로젝트 파일은 박민주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그녀가 조용히 준비한 강력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최 형사와 디지털 범죄 전문가들은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20년에 걸친 범죄와 은폐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사서로서의 꼼꼼함과 수사관의 지능을 가진 민주는 약혼자 가족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박 씨 가족의 고향인 작은 마을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주 어머니의 먼 친척이었고 중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결혼식 축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사를 조사하던 중우연히 그 오래된 사건의 모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신문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단서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차량이 당시 한성그룹의 자회사 소유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그녀는 협박을 받고 침묵을 지켜온 옛 목격자인 한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에는 민주와 이 목격자 간의 비밀 대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날 밤 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한성그룹 회장이자 김도준의 아버지인 김태석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고 이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이 증거에 직면했을 때 관련 인물들의 반응은 긴장감 넘치는 무언극이었습니다. 김태석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조작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혼자 김도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와 서연에게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민주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실종 사건을 의도적인 살인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가장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손을 썼는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권력 있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가?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수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의 녹음 파일에 등장했던 늙은 목격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후 공식적으로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주가 기록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비밀리에 자금 추적을 실시했고, 과거 뺑소니 사건이 종결된 직후 한성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당시 지역 경찰서장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전직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민주가 실종된 바로 그날 저녁, 김 회장이 자신에게 민주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근처의 한적한 지역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곳에서 약 1시간 머물렀고 긴장된 얼굴로 차에 돌아왔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낭만적으로 그려졌던 실종된 신부 사건은 이제 재벌의 끔찍한 살인 및 범죄 은폐 음모와 연결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민들레의 진실이라 부르며 정의가 돈으로 매수될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이 경시될 수 있는 권력 있는 재벌 가문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박민주의 운명에 대한 3가지 주요 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론은 김태석 회장이 단독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경로로든 민주의 조사를 알아차렸습니다. 미래의 며느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밤 그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한적한 장소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전문적으로 시신을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운전사의 증언과 그의 범죄 은폐 전력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약혼자 김도준도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가 결혼 전에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도준은 아버지를 보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범죄 은폐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7년 동안 침묵을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거짓이 아니라 공범자의 죄책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납치되어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은 모두 첫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심리 프로파일은 그가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 심지어 며느리가 될 여성을 제거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후 김태석 회장은 체포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추가 수사는 한성그룹 내부의 정교한 부패와 권력남용 네트워크를 폭로했습니다.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과 전직 경찰들도 기소되었습니다. 서연에게 그것은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았지만 그 진실은 또한 그녀에게서 영원히 여동생을 빼앗아갔 고동생의 사랑이 잘못된 곳을 향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재판에 참석하고 잊혀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바쳐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재벌의 도덕성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류층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박민주의 사건은 법적으로는 결론이 났지만 결코 아물지 않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김태석은 살인 혐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범죄와 민주의 실종과 관련된 간접 증거들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건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도준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 미처 결혼하지 못한 아내와 범죄자 아버지에 대한 악몽을 안고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여동생의 정의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민주의 유해를 찾아 그녀가 마지막 안식처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성그룹이 소유했던 옛 부지에서 경찰이 대규모 발굴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가족에게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박민주의 사건은 어둠의 권력에 감히 도전했던 한 평범한 여성의 조용한 용기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숨겨진 범죄라도 사랑과 끈기에 의해 결국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이 사건은 증인보호 및 수사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에 관한 한국 법률의 중요한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회의 돈과 권력의 화려함 뒤에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너무 완벽해서 사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본다면 결코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장된 파일 하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잊혀지지 않은 기억 하나가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고 희생된 영혼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